공통국어 1 지학사 1단원 할게요. 자, 서정갈래 시. 자, 이게 페이지가 몇 쪽이죠? 7쪽. 제목 맨 앞에 목차해도 되고, 서정갈래 대표가 시, 노래하기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말 안 써요. 몰라도 돼요. 서사갈래는 이야기하기 문학이라고 하고 소설이 대표. 극갈래는 다른 말로 희곡적 갈래라고도 하고 희곡 시나리오가 대표예요. 글씨가 좀 깨졌네. 좀 앞쪽으로 당겼을게요. 자, 희곡은 연극의 대본, 시나리오는 뭐의 대본이에요? 영화의 대본. 그 다음에 교술적 갈래의 대표가 수필이에요. 오케이? 이 중에 일단은 다 들어가나요? 두 개만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세 개 묶어서 하나 이렇게 묶을게요. 자, 위에 세 개는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작가 말고 작가 대신에 작품을 이끌어가는 목소리를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하고요, 시에서는 화자라고 그래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저학년 때에는 시의 경우에는 작가와 동일 인물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를 읽을 때 작가의 인생을 고려해서 읽으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 말이지 진짜로 같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자도 마찬가지로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적 인물, 허구는 꾸며냈다, 이런 뜻이에요. 화자나 서술자는 일단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면 이건 교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교술갈래 대표는 수필인데 요거는 작가가 곧 서술자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작품 속에 나오는 서술자의 말투, 행동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은 작가의 말투, 사고 방식, 행동 방식, 가치관과 같은 거예요. 이때 자, 말투, 사고 방식, 행동 방식, 가치관 이런 걸 다 묶어서 두 글자로 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필이라고 하는 건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성의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꾸로, 자, 수필을 준 다음에 이와 같은 글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요즘에 이렇게 간단하게는 잘 안 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왜? 작가가 곧 서술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조금 진화시키면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냐? 만약에 이제 여기 본범 같은 경우도 1인칭 주인공이니까 나가 나오잖아요. 그 나에다 밑줄 치고, 여기에도 나가 나오면 나를 밑줄 친 다음에 A, B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요거 안 배운다면 보기에다가 수필이 해당되는 글을 주는 거지.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나를 각각 밑줄 친 다음에 A와 B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그럼 A인 소설에 나오는 서술자는 작가의 상상에 대한 허구적 인물이고, B의 나는 곧 작가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중에 아마 대체로 이 두 개, 뭐 많이 나가면 세 개도 있는데 아마 요거는 기말에 나갈 수도 있어요. 요것만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요. 됐죠? 들어가 볼게요. 자, 공부하실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단원의 길잡이라고 하는 게 8쪽에 있죠?
자, 오늘은 제가 다 읽어 드릴 거예요.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이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뭐 본문을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고요. 뭐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는데 다 좋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일단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학습활동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14쪽에 학습활동 있죠? 학습활동에서 뭘 봐야 할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 이런 거 중심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수업 들을 때 그걸 꼼꼼하게 들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답이 있잖아요. 문제와 답이 있잖아.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해볼까? 요런 걸 예를 들어서 보기로 주고 시 구절 이렇게 밑줄을 치는 거야.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쳐놓고 요걸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거꾸로 답을 문제로 내고 문제를 답으로 낼 수도 있어. 요거는 좀 여기는 그런 건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학습 활동을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일단 단원의 길잡이 먼저 좀 보고 학습 활동 보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단원의 길잡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 소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알아야 할까? 자, 문학은 인간의 정서와 생각을 인간의 정서와 생각 주제의식인 거예요. 자, 인간의 정서와 생각 주제 내용이에요. 내용적 요소고요. 요거를 언어로 얘가 형식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기본적으로 언어 예술인 거예요. 근데 언어를 쓰면 다 예술이냐 문학이냐 그건 아니고 형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형상화 기억이 날까 모르겠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자, 이게 우리 시연이는 한 적 없나? 장미꽃을 꽃을서 아름다움. 지금 한번 우리 개념어 정리집에 있어요. 자, 장미꽃보다 꽃이 넓어지면 일반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자, 꽃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아름다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걸 관념화, 추상화라고 해요. 거꾸로 안 써도 돼. 우리 책이 있어. 알았어요. 자, 아름다움을 꽃으로 바꾸면 구체화, 구상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특수화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대체로 추상화, 관념화라는 말 대신에 일반화를 포괄적으로 대체로 쓰고요. 특수화라는 말 대신에 구체화, 구상화라는 말을 거의 똑같이 쓰긴 써요. 문법할 땐 조금 다르지만 이럴 때 보통 요 전체를 형상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시라고 하면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인 의미를 갖게끔 또 심상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뭐 은유적 심상, 비유적 심상, 감각적 심상, 상징적 심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악성 있게 표현하는 거. 여기서는 그런 걸 형상화라고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이 부분을 형상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전부 다 형상화이긴 해요. 근데 좁은 의미로는 구체화만을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어로 일단 시니까 운율이 있는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심상을 활용해서 표현했다. 그걸 형상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술의 한 분야야. 예술에는 문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문학은 언어 예술인 거고 음악은 소리 예술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미술은 선색, 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는 예술인 거고 연극 이런 건 시간과 공간이 다 필요한 거니까 뭐 총합 예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문학은 언어로 하는 예술이에요. 문학의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로 나눠지는데 작품을 더 잘 이해하려면 갈래 특성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래 특성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작품을 더
잘 이해하려고. 특성을 알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갈래별로 작품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지. 자, 유기적. 마치 산소호흡하는 생물처럼 사람이 팔, 다리, 몸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하나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문학 작품도 형식과 내용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형식을 잡는 거예요. 운율을 사용한다거나 다양한 심상을 쓴다거나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해서 쓰는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순수한 세계에 살고 싶은 마음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화자를 어린아이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되겠죠? 이별 슬픔을 노래하고 싶어. 그러면 여성 화자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의미 전달을 위해서 계획을 짠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쓰인 거는 작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이루고 있는 화자, 운율, 심상, 시상 전개 방법,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마치 생명체처럼 잘 유기적으로 짜여 있단 말이야. 그 짜여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작품을 매개로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 다양한 맥락 이랬는데 요거 이따가 외워야 되는데 지금 아까 학습활동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 있으면 제가 정해 드릴 거예요. 작가적 맥락, 독자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텍스트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런 게 있어요. 없으면 이따 해드릴 거예요. 자, 이루어지는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갈래별 특성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또 갈래별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의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해 본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문학 활동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으며 문학 소통에 참여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은 제가 같이 읽었지만 한번 나중에 쭉 읽어 오셔야 돼요. 자, 학습 활동으로 가볼게요. 자, 목표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올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화자의 시적 상황. 일단 화자가 뭐예요? 자, 화자는 다른 말로 써볼까요? 작가를 대신한 작가의 상상에 꾸며진 허구적 인물이었어요. 자, 화자는 다른 말로 시적 화자라고도 하고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고 뭐 시적 자아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화자예요. 작가하고는 다른 인물이다. 그리고 이따 맥락을 하면 그때 하긴 할 텐데 선택지 뭔지 알죠?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나올 때 화자는 뭐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냥 나라고 나오면 독자예요. 작은 따옴표가 붙으면 화자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보통은 나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시면 안 돼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파악해보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를 이해할 때 아마 저학년 때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화자가 누군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는지, 정서는 어떤지 뭐 이런 거 했죠? 자, 화자가 부둣가에 있대요. 자, 부둣가는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나중에 우리 문학에서 나오면요, 부두 현대사회로 따지면 항구죠. 항구, 공항. 옛날에는 어떤 바다나 강이 될 수 있어요. 자, 바다나 강은 어떤 문명이나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시라던가 이런 운문에서 문학 작품이 주로 나오면 강은 이별의 공간이, 이런 것들 대체로 만나고 떠나고 이런 공간인 거예요. 만남과 이별의 공간이야. 어?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만남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뭐라고 있느냐? 처음에는 넋 놓고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던져진 밧줄을 잡아다 맨대요. 발목 잡힌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 근데 내가 맸잖아요. 잡힌 건 아니고 사람과 어떤 인연이 맺어진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일단 상황으로는 바닷가에 있는, 강인지 바닷가, 바다로 해야 되겠죠. 부둣가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날아온 줄을 항구에 이렇게 맨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상, 전개, 양상 중요한 거예요. 시상, 전개, 양상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1년에서는 예고 없이 들어온 배를 매본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배를 매듯이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그러니까 배를 맸는데 이거를 사랑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줄을 매는 것처럼 사랑도 갑자기 찾아온다는, 계획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 인식하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자, 배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사랑도 갑자기 오는데, 배 주변에 구름이 떠 있고 물이 일렁이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런 환경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도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주변, 부모님, 친구, 과거의 추억과 경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내가 그 사람의 부모는 빼버리고 너만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 다 헤어져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기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을 만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아픈 기억 이런 것들도 보듬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일 수 있어야지. 그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러면서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을 온종일 배가 울렁이고 있다, 출렁이는 그 물결에 울렁이며 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시상 전개를 보면 배를 매면서 느낀 것들을 사랑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화자의 정성은 어떻게 되느냐? 정서의 변화 봐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을 운명으로 여기고 설렘, 환희, 놀라움, 경이로움 등을 느끼고 있다. 대체로 긍정적이네요.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 시 감상 학생들의 대화이다. 이연을 바탕으로 시어와 식구의 의미. 자, 이건 본문 읽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배가 뭘 의미하느냐, 요거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럼 밧줄이 뭘까? 소리도 아무 소리도 없이 날아온다가 어떤 의미일까?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 함께 메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본문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어떤 효과를 주느냐, 너 아셔야 돼요. 자, 작년에는 선생님이 제가 그 개념어 정리를 미리 쭉 해줬어요, 겨울방학 때. 근데 그래도 많이 잊어먹더라.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야 돼. 고3 학생들도 매번 물어볼 때마다 매번 기억이 안 난대. 미쳐버린다. 자, 국어는요, 수능 국어는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해야지, 왜 성실하게 안 해? 자, 선생님 말하는 건요, 자,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근거를 들어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데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쓰는 개념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익히시는 것이지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해석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같은 시와라도 같은 시 안에서도 1년에 나오는 바람과 3년에 나오는 바람과 5년에 나오는 바람이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암기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뒤 구조를 보고 이건 이래서 이런 의미야 라고 판단하는 연습, 기준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 미리 쓰고 갈까요? 구체화. 아까 구체화라는 거 있었죠? 구체화의 방법. 자, 이게 이런 걸 단독으로 시험 내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쓸 때 구체화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지. 자, 첫 번째, 구체어를 쓰는 거예요. 구체어가 뭘까? 이번에 감각어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쓰고 갈까? 감각어의 사용. 조금 구분해서 해보면 이래요. 자, 구체어의 반대말은 추상어, 관념어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 용기, 희망, 이상 이런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건 관념어. 근데 지금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 책상, 의자, 창문 이런 것들은 별, 달, 해 이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어예요. 이해돼요? 감각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에요. 과 관련된 시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책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형체가 있는 사물이잖아요. 이런 건 구체어예요. 근데 그 책상을 뭐 하얀 책상 이랬다. 뭐 하얗다라고 하는 건 시각과 관련되는 거죠.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게 대표적인 감각어예요. 그러니까 감각어의 대표가 어떤 것들이 있냐? 색깔을 나타내는 말. 파랗다, 노랗다, 퍼렇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등등등. 뭐 따뜻하다, 차갑다 같은 촉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시끄럽다, 뭐 이런 거 청각과 관련될 수 있는 거. 달다, 짜다, 미각, 뭐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비유법을 활용하면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근데 비유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개 그래요. 대개. 오히려 관념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범주가 다른 대상과의 유사한 점을 들어서 은유나 직유를 묶어버리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거든. 그래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연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쓴다거나, 뭐 사슴이 슬피 운다 이러면 그 사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이렇게 되게 슬프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거예요. 이거를 이 정도면 구체적이지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자, 다섯 번째, 대화를 인용하는 거예요. 대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행동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음성 상징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시각이나 의태어는 시각과 관련되는 거고 의성어는 청각과 관련될 수 있고, 그죠? 그 밖에 구체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 구체적인 말이 중복되는데 구체적 시간, 공간, 배경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때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좁은 범위,
특정, 좁은 범위. 좁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떤 나라 이러고도 돼요. 어떤 나라 몇 년대 뭐 강원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대체로 구체화예요. 그 중에 오늘은 요거예요. 근데 심상도 구체화야. 심상도. 그래서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심상인데 비유도 심상이거든. 심상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미지에 넣을게요. 자, 이미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본문 들어가기도 전인데 내용이 많지? 응?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른 시할 때 다 똑같은 거야. 나중에 이렇게 못해요. 처음이니까 해주는 거지. 응? 감각적 심상. 다른 말로 묘사적 심상이라고 그래요. 시각, 청각, 후각, 후각, 촉각, 미각. 그거를 운용하면 역동적 심상, 복합 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지금 못 알아들어도 좋아.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비유적 심상. 요건 내가 여러 번 한번 외우라고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직유, 은유, 대유, 화류, 의인. 얘가 비유예요. 외워볼까? 자, 비유. 직유, 은유, 대유, 화류. 다 뭐가 들어가요? 유자 들어가죠? 근데 유자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 의인. 풍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비유로 보면 안 돼요. 변화에 오히려 가까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잡을 수도 있긴 한데요. 수능에서는 풍유법을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비유법으로 잡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상징적 심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원형적 신화적 상징, 관습적 제도적 상징, 창조적 개인적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복잡하죠? 매번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개념어 정리집에 요건 안 적어놨다. 적어놨나? 이런 기본적인 건 안 적어놨어요. 근데 비유법은 적어놨어. 의외로 잘 틀리니까. 보세요. 자, 그럼 이미지를 쓰면 이런 이미지를 쓰면 어떤 효과가 생길 거다? 구체화된다. 그래서 생동감, 생생함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게요. 심상은 어느 의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대상의 감각적 형상을 의미한다. 이 상이 코끼리 상자인데요. 코끼리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뜻해요. 감각적 이미지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운용하면 역동, 복합, 공감각이 있어요.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하고 전이 되는 이런 걸 외워야 되겠다. 전이가 되면 공감각이에요. 그냥 우연히 결합만 되면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 즉 원관념이 두 가지 이상인 거면 복합. 원관념이 하나인데 하나의 심상으로 감각될 수 있는 걸 다른 심상으로 바꿔줘. 즉 원관념이 하나야. 그러면 공감각이에요. 자, 이건 본문에 나오면 해드릴게요. 자, 시에서 이미지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정서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니까 잘 전달해 주는 거지. 이해되죠? 자, 아무 소리도 없이 털썩. 무슨 심상이겠어? 털썩. 감각적 심상 중에 털썩. 청각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떨어지는 모습일까? 소리 쪽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멀리서 뭐 이런 구절들. 자, 일단 본문 하고 다시 와서 다시 할게요. 빛 가운데 뭐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죠. 울렁이면 이렇게 떠 있는 모습. 나중에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운을 형성 방법. 자, 뭐뭐도 없이 이런 거는
없이로 하면 시어 또는 단어의 반복이에요. 는 것, 뭐 이런 것까지는 시어의 반복이고요. 는다, 맨 끝에 오는 건 종결 어미의 반복. 이따 본문에 써줄 거예요. 종결 어미. 이럴 땐 가군을 형성한다 이렇게 돼요. 어마람이 이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구름, 빛, 시간 이것도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뭐 문장 구조로 아마 했을 것도 같은데, 자 어쨌든 반복되는 거면 은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큰 필요 없겠다. 자 여기는 비교, 비유를 하는 어떤 원칙,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설명하는 게 비교, 어떻게 설명하는 게 비유? 이제 기억나?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몇 번 했어. 너 중간에 들어왔어도 몇 번 했어. 해볼까? 자, 시와 소설은 둘 다 문학이잖아요. 비교할 수 있어요. 사과와 배, 과일이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시와 사과 같은 범위가 아니죠? 이거는 비교 불가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범위에 속하는, 말을 좀 어렵게 하면 같은 범위, 같은 범주, 같은 외연에 속하는 것끼리 공통점을 견주면 비교. 다른 범위, 다른 범주, 다른 외연에 속하는 것끼리 유사점을 잡으면 비유. 빗대는 건 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 사랑을 배를 매는 행위에 빗대려고 해. 그럼 이 사랑과 배를 맨다는 건 범위가 전혀 다르죠. 근데 두 개를 여기다 빗댈 거야.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유사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비유가 안 돼요. 그치 비유가 되는데 비유를 성립시킬 수 있으려면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대상이 내 곁에 머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비유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빗대는 걸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그래? 비유한다고 그래. 점심 급식 시간을 긴 문장의 쉼표. 이거 좋네요. 중간에 쉬어간다는 거지. 자 이렇게 비유가 성립하려면 일단 범위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자 비교는 같은 범위, 다른 범위? 같은 범위. 비유는 다른 범위.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유사성이 있어야 돼. 외우셔야 돼요. 6번은 나중에 할게요. 비교하는 거니까. 자 여긴 지금 한영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시를 줬는데 쉽지 않다. 한영운 시 쉽지 않아요. 일단 이건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 내신에 나올 때는요 배를 밀며라는 거랑 묶을 수도 있어요. 자 배를 매면 사랑이 이루어진 거고요. 배를 밀면은 이별하는 걸 거꾸로 이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마 그거 프린트로 주시든가 하고 아마 분명히 시험 범위 들어갈 거예요. 자 맨 앞으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자 오늘 이거 쭉 읽어볼 거야. 자 서정갈래 시적 화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정서를 압축적 형식을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노래한 문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죠. 고대가, 향가, 시조, 가사, 민요, 현대시가 있다. 그럼 서사시는 서정적 갈래일까 서사적 갈래일까? 이거 배재고등학교 입학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 논란의지가 있어. 야 서정시, 서사시, 극시 다 뭐의 갈래야? 시의 갈래잖아. 그죠? 내용상 시의 갈래잖아요. 그 서사시는 시의 종류잖아. 그 서사시는 서사 갈래냐 서정 갈래냐? 지금 내가 질문한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 이게 시의 형식상 갈래에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가 있어요.
시의 내용상 갈래에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어요. 서정시, 서사시, 극시는 시의 뭐의 종류예요? 내용상 종류예요. 그러니까 시의 내용상 종류가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는 거야. 그럼 서사시는 뭐의 종류에 속하는 거야? 시의 갈래, 시의 종류에 속하는 거잖아. 시의 내용상 종류잖아요. 그럼 서사시는 서정갈래예요, 서사갈래예요? 서정갈래가 시고 서사갈래가 소설이야. 그럼 서사시는 서정갈래야, 서사갈래야? 서정갈래. 이거 고민이 필요하니? 이걸 가지고 막 황당했어요. 자, 서사시 시예요. 시니까 서정갈래지 당연히. 단 줄거리가 마치 서사시처럼 있는 시 이런 거예요. 맨 끝에 단어가 핵심인 거야. 다 시야. 어? 자, 화자는 작가와 다르게 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의 상상에 의해 꾸며낸 허구적 대리인이에요. 허구적 상상의 산물이에요. 자, 운율. 운율은 소리가 반복되면 운, 길이가 반복되면 율 이랬어요. 소리가 반복되는 건 뭐 가군, 두운, 요운 뭐 이런 게 있고요. 길이가 반복되는 거 우리가 음보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음보가 일정한 시간 내에 읽어야 할 길이를 말하거든. 그 음보가 반복되면 음보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앞으로 우리 배울 때 시조 빼고 나머지 다 내재예요. 외형률 아주 애매하긴 한데 적어도 정형시라고 할 수 있는 건 시조밖에 없어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향가를 정형시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4줄, 8줄, 10줄 이렇게 하긴 하지만 뭐 글자 수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정형시는 시조밖에 없다. 가사도 3, 4조, 4, 4조 이렇게 뭐 사음부로 가긴 하지만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정형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그냥 시조밖에 없다. 그리고 시조는 외형률, 정형률이에요. 시조는 외형률, 다른 말로는 정형률이라고도 해요. 형식이 정해져 있다. 바깥에 드러난다. 나머지 자유시는 전부 다 내재율이에요. 자, 시에는 주제, 시의 3요소에는 여덟 개요. 시의 3요소에는 여기다 쓰자. 썼니? 괜찮아. 그거 상관없어요. 시의 3요소에는 주제, 운율, 심상이 있어요. 주제, 운율, 심상. 다 저학년 때 했던 거야. 자, 이게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 이해하기가 쉬워. 한 번만 하는 거야. 이 중에 운율만 형식적 요소고요. 주제나 심상은 내용적 요소예요. 근데 아까 심상에 뭐뭐 있다고 그랬어?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비유법 이렇게 하면 이게 표현 방법인 거야. 직유법, 원유법, 제의법, 활용법, 의인법 이런 거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주제와 심상은 의미와 관련되는 거라서 이미지를 쓰면 이런 것도 쓰면 이게 함축성을 갖게도 돼요. 표현 방법이 쓰여도 당연히 아까 비유가 성립하려면 대상과 빗댄 대상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유사성. 그 유사성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온관념이란 말이야.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빗댄 거야.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함축성은 다른 말로 내포성, 내포적인 의미 그래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원래 됐죠?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시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요거를 다른 말로, 지시적인 의미를 다른 말로 사전적 의미.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외연적 의미. 그 밖에 객관적 의미라는 말도 쓰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시험에는 사전적인 의미, 지시적인 의미 이 두 가지만 나와요. 요거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예를 들어서 손 이렇게 단어를 찾으면, 손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1, 뭐, 2, 뭐 이렇게 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나가요. 이럴 때 요거를 표제어라고 하고요. 손이 이렇게 동음이어야 뜻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걸 다이어라고 그래요. 이 중에 1번을 중심 의미, 2번부터를 주변적 의미. 자, 첫 시간이라 그래. 이 중에 예로 쓰일 수도 있고 예로 쓰일 수도 있어. 어쨌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사전적 의미인데 3번으로 쓰일 거냐 1번으로 쓰일 거냐는 앞뒤 구절의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문맥적 의미. 그리고 얘가 전혀 다른 의미로, 여기 아닌 어떤 다른 의미로 빗대어져 쓰일 수가 있어. 그 시에서. 그걸 뭐라 그래? 함축적 의미. 이렇게 되는 거야. 빗대서 다른 어떤 빗댄 대상과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의미, 새롭게 추가된 의미, 함축적 의미, 내포적 의미. 됐어요? 자, 함축적 의미, 다른 말로 내포적 의미, 시적 의미, 정서적 의미, 서정적 의미, 주관적 의미라고도 해요. 안 나와서 안 쓴 거예요. 요 두 가지 용어는 아셔야 돼요. 요거 많이 들었죠? 윗글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포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요거 본문에 이거 나오면 그때 할게요. 자, 이제 제재 해설 보자. 아유 씨, 개간만 한 시간 걸리겠다. 씨. 자, 배를 매면은 부둣가에서 갑자기 날아든 밧줄을 잡아매는 행위를 통해, 자,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이렇게 뭐 낯선 행위라고, 부둣가에서 갑자기 날아든 밧줄을 잡아매는 행위, 낯선 행위라고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보면 그걸 또 우리 일상에서 그래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일상의 경험에서 어떤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화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날아든 밧줄을 잡아매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저항할 수 없이 시작되며, 배를 맬 때 배를 둘러싼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지듯이 사랑 또한 사랑이를 둘러싼 세계가 함께 받아들이는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자, 밧줄을 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사랑, 갑자기 날아든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핵심이네요. 그죠? 사랑의 시작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배를 맬 때 둘러싼 구름과 빛과 시간이 메어지듯이 사랑 또한 사랑하는 이를 둘러싼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다. 여기만 읽어도 시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 유추를 바탕으로, 자, 아까 어떤
범위가 다른 것을 유사성으로 묶으면 비유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근데 원관념이 먼저 나오면 비유, 보조관념이 먼저 나오면 유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을 뭐에다 빗댄 거예요? 마라톤에 빗댔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비유죠? 비유 중에서 은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마라톤이에요? 인생이죠? 얘를 원관념, 얘를 보조관념이라고 그래요.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범위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비유가 성립하려면 달라야 돼요. 근데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 유사성이 진짜 원관념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라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인생이에요, 마라톤이에요? 인생이죠. 그러면 일상의 친숙한 대상인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냈어요. 그 위에가 보조고 밑에가 원관념인 거예요. 이거를 유추라고 해요. 그러면 자, 유추라고 하는 건 자, 비유와 유추를 거의 똑같이 써도 좋아요. 근데 구분해야 된다면 직위법은 원관념이 먼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은유법 형태 또는 문장으로 됐을 때에는 원관념이 먼저 나오고 보조관념이 나오면 유추예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직위법, 은유법 말고 문장 형태로 다른 걸 먼저 쉬운 걸 먼저 말한 다음에 그런 것처럼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유추예요. 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녀는 장미꽃이다. 은유죠? 비유예요. 장미꽃이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그녀도 예쁘기는 하지만 성질이 더러워서 사람을 상처받게 해. 뭔가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죠? 장미꽃의 속성으로부터 그녀의 속성을 유추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요?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시는 사과다. 은유법이죠? 사과가 육체적 비타민 등의 육체적 영양분을 주고 어떤 정신적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시도 어떤 정신적 영양분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 뭔가 그럴싸한 공통점이 생겼죠? 사과의 속성으로부터 시의 속성을 끌어낸 거예요. 이런 걸 유추. 법은 울타리이다. 비유 유추. 비유. 울타리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법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야. 뭐가 그럴싸한 공통점이 생겼죠? 뭐 한 거예요? 울타리로부터 법의 어떤 효용? 이런 걸 뭐 했어요? 유추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해됐죠? 유추도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체화하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행위와 배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자, 이미지도 아까 무슨 기능 한다고 그랬어? 심상도 뭐 한다고 그랬어? 구체화 형성한다. 됐죠? 자, 자유시. 자, 이거 안 쓸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시는요, 형식상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시는 시조 빼고 다 자유시예요. 다 그러면 안 되려나? 고전할 때 좀 달라질 텐데
현대시라고 하면 현대시조 빼고 전부 다 자유시. 우리가 배운 시 다 자유시예요. 그 다음에 내용상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시는 대부분 서정시예요. 그 다음에 태도상 주정시, 주지시, 주의시가 있어요. 대부분 주정시고 주지시는 꽤 배워요. 김광균, 김기림 이런 사람 배울 때 배울 수 있는데 정서를 표출하면 주정시, 절자면 주지시, 의지를 펴면 주의시인데 이거는 거의 뭐 별일이 없는 것 같고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주지시가 만약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그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안 하면 그냥 주정시예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시는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조선 말 근대 초기의 뭐 1905년 1910년 이럴 때의 뭐 경부철도가 뭐 동심가 뭐 이런 옛날 그 백성 국민을 개화시키기 위한, 교화시키기 위한, 계몽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 또는 사회주의 문학의 어떤 민중을 각성시키기 위한 또 목적의 참여시, 목적시, 좀 참여시보다 목적시라는 말을 하자. 그러니까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마치 연설문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게 있어요. 그런 걸 목적시라고 해요. 안 배워요,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시는 다 이제는 거의 다 순수시예요. 옛날에는 서사시도 일부 배웠는데 지금 서사시도 교과서 다 빠졌어요. 물론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현행 교과서에는 제가 봤더니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는 더 적지도 않을 거예요.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예요. 제가 앞으로 안 적어드릴 거예요. 안 적으면 뭐야? 자유시, 서정시, 주정시, 순수시. 그냥 약속이에요. 자, 유추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뭐에서 뭐를 끌어냈죠? 배를 매는 일에서 사랑을 끌어냈어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 배, 구름, 줄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에요. 상징은 원관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저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상징이에요. 아까 비유는 빗대려고 하는 대상과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은 그 유사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상징이 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자, 추상적 관념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해요. 아까 이미지를 쓰면 구체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색적 어조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표현함. 격정적으로 영탄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담담하게 표현했어요. 자, 야, 이거 좀 쉬고 가야 될까요? 개관하는데 의도가 그랬는데 이거 개관하고 자 일단 이거 끊고 시 본문은 따로 할게요.